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평론가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생에서의 오락이 책 읽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음악과 함께 올해도 꽤 많은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세상엔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올해의 책을 따로 꼽도록 했습니다. 오늘 꼽게 되는 올해의 책은 일단 소설은 제외를 했고요. 소설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된 그런 컨텐츠로서 차후에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소설을 제외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픽션을 제외한 그런 모든 책들을 상대로 해서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3권을 골랐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3, 저만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도 한정된 저의 관심사와 한정된 저의 시간 속에서 본 책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한계를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의 베스트 3 순서는 없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패트릭 브링리가 쓴 책입니다. 에세이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할까요? 무척이나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나서 책장을 덮으면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이 차오르는 것 같고 멀리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굉장히 좋은 그런 수필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브링리는 이 책 제목의 그대로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3번째로 큰 그런 박물관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방문자가 무려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보통 메트로폴리탄을 구경 삼아라서도 많이 가죠. 저도 메트로폴리탄을 처음 갔을 때 그 압도적으로 그 공간의 어떤 느낌,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전시품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책을 쓴 패트릭 브링리는 여기에 경비원으로 10여 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비원으로 들어가게 됐던 어떤 계기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어려서부터 특별히 형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형은 몇 살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기는 했는데, 이 동생의 표현에 따르면 수학 천재였다고 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직후에 인생이 본격적으로 직선대로에서 펼쳐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동생은 형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형이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을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그 형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형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저자도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서 뉴요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죠. 거기에 시험을 봤는데 붙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늘을 날아올 것 같이 좋은 그런 기분이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정말 야망에 가득 차서 하게 됩니다. 뉴요커답게 뉴욕을 누비면서 굉장히 수많은 음식들과 친구들과 사교와 그리고 또 그 언론사에서 일하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형이 투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세상을 떠나는 2년 8개월 동안 형의 주변에 머물면서 뉴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화려하고도 그렇게 소란한 것 같은 그런 뉴욕의 이미지를 즐겼다면, 이후에 2년 8개월 동안에 떠오르는 것이라곤 형이 입원해 있던 병실, 그리고 또 병실에서 잠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찾아갔었던 방 하나짜리 형 아파트 정도만이 떠오르는 굉장히 음울하고도 조용한 풍경이 스스로를 압도했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그 형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있고 인상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형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예상이 되니까 병실로 한 명씩 불러들여서 최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동생인 이 패트릭이 들어가서 형의 얘기를 듣고 나와서 노트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이제 이 책에 옮겨 놓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형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동생한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다 보지 않은 영화를 먼저 반납해버린 것 같아, 비디오 테이프를 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형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동생 입장에서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뉴요커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일 같은 걸 하고 싶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작정 어딘가에 계속 서 있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메트로폴리탄에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고 뉴요커이기도 하니까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수필집의 시작은 그렇게 그 메트로폴리탄 경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된 첫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임인 그런 직원으로부터 일을 배우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집 맨 마지막은 이제 인생에서 어떤 단계가 바뀌어서 마침내 10여 년 정도의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퇴사일 날의 얘기죠. 퇴사일 날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일 처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메트로폴리탄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이 책이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관람객들의 가방을 검사하는 일도 하고 티켓을 받는 일도 하는데, 가장 흔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기 있으면 이제 관람객들의 동태를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양복 입고 지켜보는, 혹은 제복 입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면 시간을 체험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마치 정지된 거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동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식물의 삶을 살았다고 그럴까요? 제가 비유하자면 물이 막 도도히 흘러가는데 물가에 심겨진 작은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무 입장에서 바라보는 물결 같은 느낌? 그냥 저는 그런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라보면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떠올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형에 관한 추억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자신이 살아온 어떤 인생에 관한 과거들을 떠올리겠죠. 또 한 가지는 그곳이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미술품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람객으로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고야를 뚫어져라 보고, 다음엔 피카소를 뚫어져라 보고, 그 다음엔 그리스의 석상을 뚫어져라 보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관한 이야기들, 미술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람객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관람객들의 어떤 천태만상의 행태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책에 재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묘사되는 미술품이 있다면 피터 브리혈의 곡물수학이라는 16세기 작품입니다. 16세기에 이제 피터 브리혈은 워낙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죠. 곡물수학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쳐보시면 이 그림이구나 라고 아마 아실 텐데, 곡물을 수확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새참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그린 풍속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 책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묘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메트로폴리탄에 처음 들어가고 나니까 메트로폴리탄을 내가 처음 온 게 언제지? 라고 떠올리는데, 바로 메트로폴리탄은 엄마랑 처음 같이 왔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미술사를 부전공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린 마음에 메트로폴리탄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는데, 특히 이 그림을 보았던 기억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병실에서 형을 간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패트릭도 약혼을 해서 약혼녀가 있고, 형도 결혼했기 때문에 형수가 있겠죠. 세 사람이 간호를 하고 있는 어떤 날이 있었다는데, 그때 형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다가 잠깐 좋아졌을 그런 상황인데, 너무 치킨 너겟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너겟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 너겟을 사주기 위해서 이 세 명이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너겟을 사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 말하자면 치킨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슬픔과 그리고 웃음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그 마지막 소풍을 즐겼다라는 표현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소풍을 즐기면서 형이 치킨을 먹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은 예견이 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떠올린 게 바로 피터 브리혈의 그 곡물 수학의 한 장면과도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삶과 어떤 미술품들이 그대로 엮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뭉클하고 감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책에 보면 관람객 행태를 얘기할 때 보여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미술을 좋아하는 관람객들이라 하더라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랍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모나리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럼 다빈치 그림은 어디 있냐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미국의 미술관에서 다빈치 그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점밖에 없는데 그것도 워싱턴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의 그 많은 미술 중에서 다빈치 그림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유형 중에서 주로 아빠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아빠가 항상 목에 카메라를 주로 이렇게 걸어놓고 있고, 옷은 그 아버지의 출신지로 보이는 지역의 고등학교 점퍼를 입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따로 다니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엄마들은 와가지고 무슨 아이들이 직접 만지거나 작동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는지를 대부분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치 공룡 사냥꾼처럼. 그렇게 해서 단순히 그냥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품이나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걸 묻는다는데, 그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어쨌건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인들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도 알 수 있고, 미술품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미술관 자체에 사랑에 빠진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상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린다면, 전시품이 아닌,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수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관람객들은 항상 동전을 던지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와서 아이한테 동전을 2개를 주면서 던지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를 던질 때는 네가 속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빌어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를 던질 때는 너처럼 간절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와, 나도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꼭 저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책의 후반부에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예술과 삶과 또 삶에서의 비극과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어떤 기나긴 세월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무척이나 좋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샘 밀러가 쓴 이주하는 인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 책은 제목 자체가 이 책의 어떤 지향과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인류의 속성 자체를 이주하는 속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왜 이주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의 고갈 상태, 식량 같은 것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주할 수 있겠죠. 본인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의 크나큰 변화가 생길 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도 역시 이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샘 밀러의 말에 따르면, 이 지금 말씀해드렸던 이런 커다란 그런 이주의 어떤 3가지 이유라고 할까요? 이것은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구에 사는 동물들을 통틀어서 포유류 중에서 이렇게 지구 곳곳까지 이주하는 속성을 가진 그런 포유류는 사실은 쥐하고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이주를 할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속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이주하는 인류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한 축에 꿰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 중에서 대략 한 20% 정도는 호기심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하다는 건데, 우리말에도 왜 역마살 같은 말들을 쓰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소개를 할 정도로 인간은 떠돌아다니고 옮겨다니고 이주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인간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이주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농업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어서 농부가 되어서 정착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12,000년 정도의 세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을 말한다면 인류는 항상 떠돌면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수렵 채집인으로서. 그러다가 농업이 시작돼서 정착이 시작되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도시 문명이 시작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서 보통 시작을 서양의 경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편향된 어떤 잣대를 심어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은 특정한 지역에 속하는 존재다라는 관 자체를 인간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곳과 본인의 정체성을 결부시켜서 생각하는데, 이런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샘 밀러에 따르면 불과 4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3분의 1은 유목민이었다는 것이죠. 떠돌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그런 인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인류의 본연의 속성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주하는 인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이 배태되기도 하죠. 이 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거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이는 굉장히 배타적이고도 편견에 가득 찬 그런 것에 대한 수많은 예시들이 이 책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작해서 인류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일 텐데 그 점토판에서도 유목민들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낮춰보고 깔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래된 고대 그리스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주민들 자체를 저주받은 사람들로 묘사를 한다든지 가장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세이 이야기일 텐데 오디세이의 이야기의 핵심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의 비극을 다룬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년간 그 바다와 섬들을 떠돌면서 오디세이가 고생하는 이야기가 그 서사시의 상당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핵심은 그가 집에 돌아가야만 그런 비극적인 상태가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지역을 떠나서 추방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역시 이 모티브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가 스위스 극작가 중에서 이제 막스 프리쉬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막스 프리쉬가 한 말인데 우리는 일손을 원했는데 인간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나 난민들이나 이런 많은 경우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국제적 문제의 어떤 하나의 핵심들을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라고 그럴까요?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시작해서 새로 오게 된 이주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스리랑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혹은 쿠바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나중에 온 이주민들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학살하거나 혹은 급격히 줄여서 소수파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혹은 학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주와 관련된 걸로 인류의 역사를 축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는 아프리카를 50만 년 전에 떠났던 네안데르탈인이 있고요. 아프리카를 10만 년 전에 떠났던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마케도니아 제국 혹은 로마 제국 그 이후에는 이슬람 제국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5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콜럼버스 얘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강제로 아메리카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시오니스트의 이야기, 마지막에는 멕시코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이주의 역사를 꿰면서 이 책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에 관해서는 저도 책을 여러 권을 보고 굉장히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일화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콜럼버스는 이제 이탈리아의 제노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노바는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그 강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제노바 사람들이 어떤 기질적이나 어떤 그 위치상의 어떤 특색 같은 게 있었다는 건데 제노바의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을 떠나서 국제적으로 떠돌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돌면서 살 때 제노바 사람들의 기질이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살 때 스스로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제노바의 문화나 이런 어떤 습성 같은 것을 그대로 이식한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차이나타운처럼 리틀 제노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서 모여서 살면서 강한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다는 것인데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자기 고향인 제노바를 떠난 게 14살 때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탐험하기 훨씬 전에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계속 떠돌면서 살았는데 콜럼버스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자기가 청운의 꿈을 품고 각국의 이제 어떤 실력자들이나 왕을 설득하게 되는데 결국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을 해서 세 척의 배를 띄워서 마침내 서양 입장에서 보는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되죠. 근데 그 성과를 내게 되는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스페인에 살고 있는 리틀 제노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 다리를 놓아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당대 어떤 맥락 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저도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어쨌건 이 책에서 역시 또 적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492년이라는 해는 서양사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해이기도 한데 그해 스페인에서는 두 가지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는 거죠. 바로 이주라는 관점에서.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스페인에서 수백 년 동안 부분적으로 스페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마지막으로 패퇴하고 물러난 게 1492년이죠. 제가 예전에 서양사 20년에 관한 20가지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레콘키스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스페인에 남아있던 최후의 이슬람 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라나다가 망한 것이 바로 1492년인데 그때 이후로 이슬람 사람들이 완전히 스페인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492년에 스페인에서 대대적으로 유태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개종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쫓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1492년만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이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애초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그곳에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용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또 한 가지를 한 챕터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중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곳곳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차이나타운들을 발견하게 되죠. 최초의 차이나타운은 어딜까? 필리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살게 되는 그런 중국 사람들과 또 그들을 애초에 끌어들이게 되었던 그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7세기에 필리핀을 스페인이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스페인은 이제 필리핀을 경영하면서 식민지로 동양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손발이 되어서 담당할 일군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인 이주민들이었다는 건데요. 필리핀으로 이주했던. 주로 이제 중국 남쪽에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페인 제국과 필리핀과 중국을 포함한 이런 아시아에서 나는 산물들을 매개하는 일들, 그런 상인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중국인 이주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스페인이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주해온 중국 사람들을 마닐라의 한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서양의 제국주의랑 사실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서술인 것이죠. 그러다가 중국인 세력이 더 커지게 되니까 무려 2만 명을 학살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스페인이 이후에 어떤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근대 이후에 가장 많이 이주하게 된 것은 초반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만 역사를 얘기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중국 남쪽 사람들이고 그중에서도 푸젠성 그리고 광둥성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객가인이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전에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으로부터의 이 중국 남쪽까지의 거리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더 짧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북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교의 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유교라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그 지역사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주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 남부는 좀 달랐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불교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불교는 상대적으로 이주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고 자유로운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이 중국 남쪽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무역을 매개하는 일보다 직접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인력으로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장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물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에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19세기가 되면. 결정적인 이유는 노예제의 폐지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수입해다가 사용을 해서 그 노동력을 메꾸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가 되면 미국에서 노예제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유럽의 이주민들은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일을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태평양에서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게 미국 한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에서 마차를 끌고 캘리포니아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19세기에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를 건설한다든지 페루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각국의 중국인 거지주, 그러니까 차이나타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중에 최초의 차이나타운은 미국의 경우로 말한다면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역사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일손이 부족했던 이민 초기에는 이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우대를 해줬다는데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고 미국에서도 미국에 이제 공항들이 굉장히 많죠. 대공황 중에 하나가 70년대에 터지게 되죠. 그렇게 70년대 대공황이 터지게 되니까 중국에 대한 차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출신들은 앞으로 이민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차별적인 이민 정책을 최초로 사용한 대상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1880년대에 중국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이민 정책을 바꾸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인 타운들이 습격을 받아서 학살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그 많은 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남아 있게 됩니다. 어쨌건 이 과정에서 이 중국인 혹은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악역과도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화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푸만추라는 인물입니다. 푸만추는 그러니까 영국 작가가 만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상상 속의 악당, 만들어낸 허구 속의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중국인들의 모자를 쓰고 그런 상태에서 수염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런 모양의 어떤 악역의 이미지가 이후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수도 없이 초기에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아편굴에 살고 뭔가 독약 같은 걸 사용하고 최면술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굉장히 천재적이고 이런 악당의 이미지를 확산을 해나가게 되고 그것이 동양인에 대한 어떤 상당 부분의 이미지를 나쁘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20세기 초반에 있어 왔던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 때 중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 공격하는 이야기까지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 부분에는 심지어 한국 사람이 공격당하는 이야기까지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주의 역사에서 그런 어떤 편견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지까지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올해의 책, 세 번째 책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룬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야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읽은 편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책도 그렇지만 강력히 권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 중반까지는 좀 쉽게 읽히는 편인데 뒤로 갈수록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워낙 방대해서 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알찬 책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 책의 시작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해밍웨이가 했었다는 굉장히 어떤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6단어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6단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어봐. 내가 맞으면 니네들이 $10 내놔. 라고 해서 내기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책들에서 인용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은 적 없음.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6단어죠. for sale에다가 baby shoes, never worn 이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야기가 훌륭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려고 아기 신발을 내놨는데 그 신발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어떤 격가지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부부가 끔찍하게는 예를 들면 무슨 아이를 유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 신발을 훔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수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건 6단어로 훌륭한 이야기 한 편을 해밍웨이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받아서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풍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선례를 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삶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거는 내기가도 왔다라는 서술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하루하루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에 기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도구로 삼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만 인간은 미래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뭐 굳이 말하면 서사, 문화, 비평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류에게 과연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인류가 몰두하고 있는 이야기의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수많은 소설들, 수많은 영화들, 이런 것들을 섭렵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접한 수많은 어떤 학문적인 성과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어떤 분석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을 가져오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뇌과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언어학이라든지 기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성과들을 이 책에 빼곡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비트겐슈타인 혹은 리퀘르 같은 사람,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 심지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까지 많은 학자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냥 섭렵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인류가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 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티브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는데 이 책만큼 잘 설명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면으로 가장 유명한 고전적인 사례는 조셉 캠벨입니다. 스타워즈를 만들 때 조지 루카스가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의 자문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영웅이 겪는 어떤 이야기의 각 단계를 모두 17단계로 영웅의 여정을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다 그대로 들어맞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것으로 스타워즈의 이야기를 분석할 수도 있죠.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제호도설장으로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커트 보네것의 사례를 또 이야기합니다. 커트 보네것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래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점점점 이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처지에서 무도회 초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무도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즐거운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정이 되면 급격히 곡선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뛰어나오다가 마차가 호박으로 도로 변하기 전에 이 곡선이 떨어지면서 불행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다시 신데렐라가 우뚝 서나가는 과정들이 후반부에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서 커트 보네거트는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그 심리의 곡선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데렐라 스토리에서의 호박은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에 사실상 선악과라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구원에 대한 악망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품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후반부를 이제 신데렐라의 후반부랑 겹쳐놓게 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커트 보네것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2016년도에 버몬트 대학교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소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티브들을 이제 자료로 삼아서 분석해내게 되는데, 그렇게 분석해낸 결과에 따라서 이 감정 곡선을 그려내면 모두 6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흔한 패턴은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로라는 패턴인데, 끝없이 처음에 낮은 곡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곡선으로 상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끝나가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가진 경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만장자에서 가난뱅이로라는 역으로 끝없이 하강하는 그런 방향을 그리는, 감정 곡선을 그리는 소설의 어떤 혹은 이야기의 패턴을 가진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리어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상승하는 데 시작했다가 푹 하강하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이카로스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카로스는 이제 그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몸에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까지 올라갔다가 녹아서 떨어져 죽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인물이죠. 이카로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상승할 때까지는 너무 좋았겠죠. 그러다가 급격히 하락해서 결국은 비극에 이르게 되는,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강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이카로스라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카로스의 패턴을 그리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위대한 개츠비겠죠. 개츠비는 초반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다가 결국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카로스랑 정반대되게, 그러니까 하강으로부터, 공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상승하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것을 재밌게도 이제 man in hol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공공한 상황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오즈의 마법사 같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하나는 신데렐라 스토리이고요. 또 하나는 오이디푸 스토리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는 애초에 살짝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왜냐면 무도회를 가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 호박이 변하면서 하강으로 시작됐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약간 변형된 S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 정반대로 하강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하고는 정반대죠. 그것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이디푸스 패턴으로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비딕 같은 소설이 그럴 것이고요. 네,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물론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베니스의 상인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2018년도가 되면 또 다른 대학교에서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무려 6,000편의 영화를 가지고 AI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이야기들을 역시 패턴상으로 분석하죠.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이것을 또 박스오피스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6가지 패턴 중에서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흥행 성적이 가장 좋은 그런 이야기 패턴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바로 맨인홀 스토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성과가 좋은 것은 바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박스오피스에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은 별개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고전들의 상당수는 영화, 흥행에도 실패한 영화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평가가 좋은 것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가장 평가가 낮다는 것이죠. 그럼 평가가 좋은 그런 이야기 패턴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IMDb 어떤 사이트의 순서 같은 것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 것처럼 IMDb라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미국 그 영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대의 평가가 가장 좋은 1위로 꼽힌 작품이 바로 쇼생크 탈출인데, 쇼생크 탈출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로, 물론 거기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패턴을 그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책은 점점 종횡무진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깊숙이 이곳저곳을 건드리면서 흥미로운 서술들을 하게 되는데요. 후반부 가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성인 인류의 부분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묘사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쓴 책인데, 이 독일에서 쓴 그 원제를 구글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야기하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나렌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특성을 이야기하는 인간으로 본 어떤 한 학자의 명명일 텐데, 그거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특성을 어떤 사람,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사람은 털없는 원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원숭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제외하면 인간은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역으로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겠죠. 어찌됐건 그런 견지에서 이야기하는 원숭이로서 스마트폰을 갖게 된 인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셀피를 찍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서사적 이미지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더 비싸고 맛있고 했을 때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로 올리게 되는데, 그런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조차 본인이 등장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쾌락주의라거나 아니면 차별주의, 나는 너랑 다르다, 난 이런 음식을 먹었어, 이런 거죠. 혹은 타인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즐기는 어떤 놀이적인 특성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셀피에서 음식 사진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초반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인간은 영웅에 관한 여정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이야기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자기의 이야기가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즐기거나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고, 나를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로 만들 것인가라는 허구적인 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셀피를 비롯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구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면서 가뜩이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훨씬 더 초강력하게 이야기를 더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그렇게 인간은 저마다 서사된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된 자아겠죠. 또 다른 서사된 자아를 갖게 되는 타인들과 서로 이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사된 자아라는 것을 형성할 때 있어서 자기 관찰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찰해서 올린 그 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그를 통해서 타인들의 내 이야기에 대한 인식과 받아들이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수많은 그 서사적인 자아, 서사된 자아들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부분들까지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소설들 혹은 영화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올해의 소설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